자, 페이지 39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들어갔었고, 지난 시간에 만유인력의 발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 찾아냈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곧 만유인력은 중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바로 케플러의 법칙의 제3법칙인 조화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한 공식의 정리,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운동까지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서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유도 과정이 문제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에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유도가 가능하다면은 거꾸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조화의 법칙이 유도되는 것, 그것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거는 의외로 쉽게 성립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한두 번 정도 다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수능 시간에 수능 보고 있는데 그 공식 적으라는 말은 안 하겠죠. 그렇지? 어느 정도 기본 기는 익혀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공간과 이외에서는 첫 번째 만유인력의 발견은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들어가게 될 상대성 이론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페이지 39쪽 아랫부분에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상대성 이론을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보통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동시성의 상대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시에 보는 것이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 다른 현상이라도 같은 현상 아니겠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의 상대성 이론을 만듭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이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비슷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살을 붙여서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 상대성 이론에 특수 또는 일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있는 이유는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성좌표계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지관성이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계 내, 그 내에서 바로 저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성좌표계는 속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력 자체가 거의 광속에 가까워야 된다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 주변에서 느끼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관성 상태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결과적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 말 더럽게 기네요.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 팽창. 이런 내용과 질량 팽창에서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E는 mc제곱. 저 공식까지 다뤄보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팽창 또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E는 mc제곱,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저 공식을 통해서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완전히 다른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앞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다?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좌표계 내에서 일어나요. 가속도 좌표계. 우리 주변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찾기 쉽습니다. 그죠? 물체의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지? 근데 그런 좌표계 내에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근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가 원리, 그 다음에 빛의 휘어짐, 시간 팽창, 블랙홀, 이런 부분들을 쭉 다루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살펴보셔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단 등가 원리에서 관성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결과적으로 계산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각각 발표할 때 학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나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람들 에이 설마, 그게 현실로 와닿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3명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물리원에서 다루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었거든요. 대학 가서도 상대성 이론 배울 때 학생들 포기합니다. 듣다가. 왠지 그 예전에 대학 다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이런 물리학과나 이런 관련 학과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개정교과 전에 과목을 배웠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상대성 이론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 배우는 거, 대학 물리에서 배우는 거거든. 근데 대학 물리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 딱 나오면 그 전부터 상대성 이론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상태에서 수업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상대성 이론을 뽀개보겠다. 수업 시간 한 10분 지나면 학생들이 펜을 놓고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멍하니 그냥 교수님이 앞에서 필기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반은 듣고 반은 흘리고 반은 들었는데 튕겨나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개정교과를 배운 학생들이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물리를 준비했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수능에서는 저 상대성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다뤄질까?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어차피 둘 중에 어려운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지만 물리원에서는 도리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도대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만약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렇게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나름 문제는 할만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느 지점을 포인트로 보느냐가 학생들에게 도리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거는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다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39쪽에 대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마이커슨과 몰리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전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과거의 빛은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파동. 그런데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파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같은 이런 현상들이 다른 파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빛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빛을 파동으로 정의 내린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빛이 다른 파동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빛을 금속판에다가 쪼여주면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또는 뭐 뉴턴 링 같은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은요, 파동의 전달에 꼭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매질이 존재하거든요.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공기, 물결파는 물, 지진파는 땅, 이런 식으로 항상 매질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빛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학설로, 어떤 정도의 정의로 인정을 하고 있을 당시에 플랑크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알았어? 그런데 그 빛이 입자라는 것을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파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실험 결과로 실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실제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파동으로 설명되는 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런데 그 전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빛은 파동이라면 그걸 전달해주는 물질인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공 상태에서도 빛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 상태에서도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가상의 매질로서 에테르라고 불렀던 거죠. 알겠습니까? 에테르 해가지고 뭐 화학 물질 중에 에테르가 있긴 한데 그 에테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서 그 전에 빛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테르.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있으니까 전달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이때 마이컬슨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은 쉽게 말해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에테르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이것들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리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강이 있는데 강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강 건너로 건너간다면은요, 이때 배가 일직선으로 못 가죠. 어떻게? 대각선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각선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도 대각선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대각선으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왕복하는데 각각의 시간은 어때요?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지. 그런데 강폭과 같은 거리만큼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때 가는 동안에는 배의 속력과 강의 흐름의 속력이 더해지니까 빨리 갈 거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올 때는 느려질 것이다. 다만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상의 매질의 에테르가 지구와 우주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에테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지해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움직이고 있던 정지하고 있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에테르가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주 공간 내 에테르가 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도 속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에테르도 흐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39쪽의 아래쪽에 있는 그 실험을 진행을 하죠. 광원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각각 반거울과 거울들을 설치하고 빛 검출기를 각각 놓아 놓습니다. 자, 요거죠.
광원장치가 있고요. 광원장치 앞쪽에다가는 하프 미러를 설치합니다. 반거울. 근데 이 반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은 거울인데 빛의 절반은 통과시키고 빛의 절반은 반사시키는 그런 거울.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리에 거울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빛이 도착하면 확인할 수 있는 빛 검출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빛을 딱 쏘는 거예요. 그럼 빛을 쐈을 때 빛이 쭉 진행을 하다가 반거울에 맞고 반사되어서 요 거울까지 갔다가 다시 반사되어서 요렇게 들어오는 하나의 경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빛의 일부는 똑같은 빛이에요. 반거울을 통과를 해서 반거울에 다시 반사가 된 다음에 다시 반사되어서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면은 얘네들이 각각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두 빛이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게 빛이 검출되었다는 거. 따라서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의 존재와 그 흐름 방향을 확인하려고 했던 실험을 진행을 했었지만 결론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에테르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빛은 어떤 상황에도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의 결과 결과 1. 에테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빛은 동일하게 도착했거든요. 따라서 광속은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을 통해서 광속이 일정하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본 아인슈타인이 바로 저 가정을 통해서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아인슈타인의 왜 아인슈타인은 왜 적었지?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서 알아낸 결론,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각각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 이러면은 아인슈타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실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예전 저기 갈릴레이 시대부터 존재했었거든요. 이때 상대성 원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좌표계 내에서는 좌표계에서 물론 관성좌표이겠죠.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이제 물리법칙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갈릴레이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갈릴레이, 뉴턴 다 상대성 원리 이야기합니다. 자, 갈릴레이가 살고 있던 당시가 천동설과 지동설이 충돌하던 시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천동설과 지동설. 지구 중심 이론인 천동설은 지구 주변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거였고요. 지동설은 태양 중심 이론으로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갈릴레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동설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이야기를 갈릴레이가 한단 말이야. 법정에서. 죽을까봐. 죽을 뻔한 기회를, 죽을 뻔한 것을 간신히 살아난 다음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학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야, 잘 봐라. 니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하게 돌고 있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지 않니? 이러면서 봐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사람의 머리 위에서 물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알았어? 그래서 이 물체가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발밑으로 톡 떨어집니다. 알았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봐. 저 공을 저 위에서 탁 떨어뜨릴 거야. 근데 그동안에 너는 뭐해? 지구와 함께 움직이지? 그러면은 너가 지구와 함께 요만큼 움직여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물체는 어디에 떨어져? 너 발밑이 아닌 여기에 떨어지잖아. 근데 실험해볼까? 그럼 또 툭툭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근데 툭툭 떨어지니까 다 발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봐. 안 움직이지. 지동설 틀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야 내가 증명해줄게. 잘 봐. 이러면서 강 위에다가 배를 딱 띄워버립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배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근데 배가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자 봐라. 배가 정지되어 있으면 니네들 말처럼 발밑으로 떨어지지? 그런 다음에 내가 움직여볼게. 이러면서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순간에 저 위에서 물체를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물체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이때 갈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외부에서 관찰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지만 나는 그냥 물체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일까? 어차피 내가 이동하는 동안 이 물체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단 외부에 있는 사람은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같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좌표계 내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체가 휘어져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상대성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뉴턴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앞서 이제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을 통해서 광속 불변의 법칙이 있었죠. 항상 어느 상태에서나 빛의 속력, 광속 C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상대성 원리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버스 안의 관찰자랑 지면의 관찰자가 각각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버스 안의 관찰자는 버스가 정지해 있건 운동하고 있건 그냥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 있는 관찰자는 그 물체를 던지는 순간부터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최하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관찰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좌표계 내에 있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물체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져 수직 운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해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왠지 그런 거죠. 예전에 뭐 현명한 왕이 누구였냐? 솔로몬? 이 아이가 내 겁니다. 이 아이가 내 겁니다. 반 나눠? 그런 거라. 아니면은 네 말도 맞다. 황희 퇴계 이왕 정승? 뭐 두 명의 노비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니까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네 말이 맞네. 근데 얘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네 말도 맞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동일한 운동, 관성좌표계 내에서는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관찰된다. 근데 외부에 있는 관찰자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과정이죠. 그러면서 광속 불변의 원리는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죠? 자, 원래는 이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실제적으로 좌표계의 속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계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부에서 화살이 V'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 내부에 있는 사람이 화살의 속력을 본다면은 이 사람은 화살의 속력이 V'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저 화살의 속력을 봤을 때 이 속력과 이 속력이 더해져서 V 플러스 V'의 속력으로 보인다. 즉 좌표계의 속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물체의 속력은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광속 자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조건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고르고 또는 기역, 니은, 디귿 고를 때 광속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제해버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틀려요. 아셨습니까? 광속이 달라지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지만 광속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지?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크게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과 알았니?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량 팽창 또는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까지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그 현상 중에 첫 번째 사건의 측정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현상의 발생을 사건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그지? 그러면서 사건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좌표와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 빛이 번쩍거리는 것도 사건이죠. 우리는 주로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뤄야 될 내용이 뭐? 동시성의 상대성. 다른 표현으로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지만 좀 개념 자체가 잡히거든요. 시간의 동시성은 뭐야? 시간이 동일하다. 근데 상대성은 뭐니? 다르다. 이 뜻이죠. 그지? 시간의 동시성, 같은 시간으로 봐요. 하지만 상대성, 다른 시간으로 봅니다. 이 말은 아까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대해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 안의 중앙에서 빛을 발사해서 각각 빛이 양 끝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우주선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 설치된 광원장치에서 빛을 발사시킬 거예요. 이때 빛은 양쪽으로 뻗어져 나가서 한 빛은 여기에, 또 한 빛은 여기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빛이 각각 양 끝에 도달했을 때 각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이때 왼쪽 벽에 충돌했을 때를 A 사건, 오른쪽에 충돌했을 때를 B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이 두 개의 사건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때 중앙에 설치된 광원장치에서 빛들이 양쪽으로 뻗어 나갔을 때 각각 빛의 속력은 광속 C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두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저 내부의 관찰자는 두 빛이 양 끝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이다? 같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내부의 관찰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동시에.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관찰한다고 쳐봅시다. 광원장치가 있습니다. 광원장치에서 양쪽으로 빛을 쏠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런데 이때 이제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저 좌표계를 볼 텐데 저 좌표계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은 저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근데 이때 이 움직이는 속도가 뭐에 가깝다? 광속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광속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저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저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날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정말 엄청난 동체 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빛이 번쩍거리는 순간에 우주선도 오른쪽으로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주선의 위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맞죠? 그런데 빛이 출발한 위치는 어디? 요 지점. 그죠? 그렇다면은 외부에 있는 관찰자는요, 각각 빛들이 진행을 할 때 왼쪽으로는 요만큼만 진행을 해도 도착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광원의 위치 자체가 안 바뀌니까. 너무 빨라서 그래요, 좌표계가. 그래서 광원 장치가 같이 쓱 따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저 빛이 출발하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 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와 버리는 거죠. 그지? 근데 B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만큼을 가야지만이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A 사건과 B 사건이 각각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관찰자는 A 사건이 먼저 그리고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만일 저 좌표계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내부의 관찰자는 어차피 좌표계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동시에. 하지만 외부의 관찰자는 A 사건이 먼저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을 해버리죠. 만일 일반적인 물체라면은요,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요 좌표계의 속력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나아갈 때는 느리게, 오른쪽으로는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버리기 때문에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물체의 속력이 좌표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빛이에요. 광속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력이 V일 때 빛의 속력 C야, A가 C-V, B가 C 플러스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C야. 근데 다만 얘는 거리가 짧아지고 얘는 거리가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관찰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내부의 관찰자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외부 관찰자가 A 사건이 먼저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았니?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난 것의 관찰자의 위치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성의 상대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어떤 좌표계 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봤을 때 그 각각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알겠어? 됐죠? 여기까지? 응?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동시성의 상대성 또는 뭐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내용, 페이지 41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좀 물어봅시다. 너네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팽창 이해되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돼, 안 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넌 어때? 좀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냥 설명할 땐 이해되는데 어. 집에 들어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나요? 막 헷갈립니까? 모르겠어. 너는 어때? 응? 넌 어때? 이해가 돼? 어? 네, 헷갈리진 않는데.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잡힌 것 같아? 어?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저 강의를 보게 될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거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시간 지연, 또 길이 수축, 질량 팽창 이런 것들을 막상 책으로 보거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 근데 막상 되새겨 보면은 아, 뭐였더라? 이러면서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의외로 문제는 또 쉽게 풀어버려요. 문제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거야. 개념을. 시간이 지연된다, 시간이 팽창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았어?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입니다. 이 현상은요,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알았어? 이 뜻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초까지 셀 때, 알았어? 5초까지 셀 때 일반적으로는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맞지? 0부터 세면 안 되지. 1, 2, 3, 4, 5 맞지? 근데 만일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면요 0, 1, 2, 3, 4, 5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즉 시간의 간격들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0에서부터 1초까지 한번 세봐요. 큰 소리로. 알았지? 너가 생각하는 1초 간격으로. 알았어? 시작. 0, 1, 2, 3, 4, 5. 난 끝이야. 넌 생각보다 1초가 느리구나. 어? 너가 생각하는 1초는 간격이 좀 길구나. 너 한번 해볼래? 자, 시작하면은 0부터 5까지 세. 시작. 0, 1, 2, 1, 3, 4, 2, 5. 끝. 됐니? 지금 보면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1초랑 내가 생각하는 1초 간격이 다르다라는 게 보이죠? 그지?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정한 것 뿐입니다. 원래는 우리들의 1초는 다 똑같죠. 의외로 너네들 시간 개념이 없구나. 1초 개념이 야 1초 생각보다 빨라. 0, 1, 2, 3, 4, 5 이렇게 그럴걸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너네처럼 느리진 않아. 알아? 0, 1, 2, 3, 4, 5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맞지? 근데 너네들은 1, 2, 3 이러고 있단 말이야. 좀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보세요.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 너네 아까 셌을 때 너네들이 5초 동안 세는 동안 나는 4초 또는 2초까지밖에 안 세지 않았습니까? 그지? 내가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야. 시간 팽창이 일어났다고. 1초 간격이 늘어났어. 그러면 서로 측정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짧은 거야? 내가 더 시간이 더 짧은 거지. 왜? 너네들은 5초를 셌지만 나는 2초밖에 안 세거나 4초밖에 안 센 거잖아. 시간 지연이 일어나거나 시간 팽창이 일어나면요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지면에 대해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하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수직 위로 발사하여 천장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우주선 안의 관찰자랑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보는 빛의 경로와 그 다음에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를 지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빛을 쏘아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요 높이가 L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건 움직이고 있든 간에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지? 함께 이동하면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겠죠. 그러면은 내부의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을 T0라고 합시다. 알았어? 내부의 관찰자가. 그럼 이 내부의 관찰자는 T0의 시간을 속력분의 거리로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빛은 광속 C로 움직이죠? C분의 왔다 갔다 하니까 EL로 측정을 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V의 속력이 뭐에 가깝다? 광속 C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관찰자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빛을 팡 쏘는 순간에 우주선은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팡 쏴가지고 빛이 여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우주선은 여기 정도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빛이 여기에 딱 도착을 한 거야.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되돌아가는 동안도 우주선이 이만큼을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빛이 수직으로 왕복하는 것처럼만 보이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외부의 관찰자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을 t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t.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지금 현재 우주선이 무슨 속력으로 나아가요? v의 속력으로 나아가죠. 그렇다면 v의 속력으로 t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니까 전체 거리를 vt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거리는 빛이 광속의 속력 c로 t 시간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럼 전체 길이가 ct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요만한 삼각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밑변의 길이는 얼마? 밑변의 길이는 얼마? 2분의 vt. 빗변의 길이는 2분의 ct. 그리고 당연히 높이는 l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외부 시간 t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시간 t. 맞지? 그러면은 이때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2분의 ct의 전체 제곱은 각각 2분의 vt의 전체 제곱을 더한 것과 l의 제곱을 더한 것.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4분의 c제곱 t제곱은 4분의 v제곱 t의 제곱 플러스 l제곱.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t. t 가지고 있는 거 다 옆으로 넘겨버리면은 4분의 t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t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 되겠네요. 그게 뭐? l제곱. 그지? 그러면은 t만 남기고 다 넘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t의 제곱이니까 루트까지 씌워버리죠. 그러면 t는 하고 정리했을 때 루트. 그죠? 루트. 분모항에 뭐 들어가면 되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윗변에는 분자항에는 4 l제곱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은 t를 이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 자체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때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은 저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해되니? 그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보낼 수 있는 건 다 내보내겠다 이겁니다. 알았어? 저거랑 맞춰주겠어 이거예요. c분의 2l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4l제곱은 그냥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냥 빠져나오면은 2l 되겠죠. 그지? 그럼 분모항에 c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c로 묶어버리자 이거죠. c의 제곱으로 묶어버리자 이거죠. c의 제곱으로 묶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c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c제곱을 빼내고 싶으니까 c를 빼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c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지? c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c분의 2l 될 거고, 그지? 나머지는 뭐야? 요게 분모항으로 남을 거고 위에는 1이겠지. 따라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에서 보는 관찰자의 시간이에요. 그지? 그렇다면은 앞서 c분의 2l이라고 하는 것을 t0로 정의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값도 t0에다가 루트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로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t는 누가 보고 있는 것? 외부의 관찰자가 보고 있는 것. 맞지? 이랬을 때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시간은 T0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관찰자가 보는 시간 자체는 이렇게 볼 거거든요. 알았어? 이해돼? 그랬을 때 T0에다가 요걸 곱할 겁니다. 근데 T0는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요. 하나의 어찌 보면 상수값이잖아. 왜? 광속 정해져 있지. L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값이야. 그리고 뒤에 붙는 요 값에서도 광속 C는 상수값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거. 그렇다면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에 따라서 저 T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광속과 속력을 비교했을 때 위로 좀 옮깁시다. 광속과 속력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광속이 극도로 빠르다면, 즉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물체의 속력이라면, 광속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광속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초당 3억 미터 또는 초당 10의 8승의 10의 5승 1, 10, 100, 1000만 30만 킬로미터. 맞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C분의 V에서 분무항이 극도로 크다면은요, C분의 V 값 자체가 매우 작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제곱을 해버려요. 더 작아지겠죠. 그럼 1에서 빼봤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없겠지. 그렇다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이 거의 뭐와 같다? 1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내부의 관찰자가 보는 시간 T0랑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시간 T랑 어떻다? 같다잖아요. 맞지? 근데 이번에는 C랑 V가 거의 비슷하다고 쳐봅시다. 물론 C가 더 빠르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가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광속과 같아지거나 더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광속의 거의 99.999%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도 광속과 같아지거나 빨라질 수는 없어요. 뭐 예전에 뭐 그거 있었었죠. 광자보다 빠른, 빛보다 빠른 입자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학회에 논란이었지.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일 빛보다, 힉스? 그거랑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일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됐고 그게 실제로 존재했다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법칙이 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발표했던 학회에서 몇 개월 뒤에 다시 발표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 계산했어요. 빛보다 느리던데요.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99.99999%까지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광속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빨라질 수도 없고요. 갑자기 내가 생긴 거랑은 좀 다르게 문학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빠삐용.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중에 빠삐용이라는 소설 있죠? 본 적 있습니까? 개미, 뇌 이런 식의 장편 소설을 짓는 작가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단편 소설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을 2012년인가요? 11년인가?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책 내용은 그래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먼 외계 행성에서 지구와 똑같은 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럽혀진 지구, 인간애가 없어진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 떠나자. 이래가지고 거대한 우주선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주선을 타고 그 먼 외계 행성의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그린 게 빠삐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나비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제작한 우주선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런데 그 우주선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외계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사람의 수명 일생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뿅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만들었을 때 그 내부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인공태양이 뜨고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흙에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면서 자식을 낳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언젠가 나의 후손이 정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깨끗한 지구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끔 원하면서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둘째 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빠삐용이 출발을 해요, 우주공간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책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광속과 같아지는 시기가 생겨요. 같아지든가 아니면 광속에 거의 근접하든가. 그런데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 그죠?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입자들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성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주선의 엔진을 끈다고 하더라도 우주선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씩 연료 분사를 하면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그 가속되는 것만큼 속력은 빨라질 거 아니야. 하지만 엔진 꺼도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그래서 차근차근 속력을 높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 광속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 먼 외계행성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광속과 속력이 거의 가까워진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때 C분의 V 값을 볼 겁니다. 이때 C분의 V 값이 V가 거의 C랑 같다면은 이 값 자체가 그렇게 작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1보다는 작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C와 V를 비교했을 때 V가 예를 들어서 광속의 80%, 0.8C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C분의 0.8C라고 넣었을 때 이 값 자체가 0.8이 나와버리죠. 그럼 0.8의 제곱은 0.64예요. 근데 0.64는 1에서 0.64를 뺐을 때 그 분모항이 무시할 수 없는 값이 돼버리거든요. 맞죠? 그렇다는 것은 V 값이 0.8C에 해당한다면은 1-C분의 V 제곱은 0.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항은 1보다 작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된다? 1보다 큰 값이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이 무조건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T0랑 T를 비교했을 때 내부의 사람은 T0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은 T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외부의 사람 T는 T0에다가 1보다 큰 값을 곱해버리죠.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부의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과 외부의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봐. 개념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게 팽창한 게 아니야. 알았니? 외부의 사람이 10년이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의 사람은 8년을 측정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10년 동안 8년밖에 안 늘은 거거든요. 맞지? 그럼 1초 간격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지. 이해가 돼? 그게 시간 지연인 거야. 알았어? 즉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에서 측정한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같은 상황을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외부 사람의 시간을 길게 측정해버리는 겁니다. 알았어? 외부 사람의 시간을 길게 측정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부는 8년을 측정하고 외부는 10년을 측정합니다. 외부 사람이 길게 측정한단 말이야.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가. 근데 그게 시간 지연이 아니야. 알았어? 헷갈리면 안 돼. 그게 시간 팽창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10년을 측정했어.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8년밖에 안 늘었잖아. 그렇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시간 자체가 1초 간격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8년의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8년의 시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걸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과 8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8년 간격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시간 지연. 참 헷갈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죠. 그 말은 뭐야? 시간 지연은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야? 시간 지연은 내부의 사람이 시간 지연이라는 거지 외부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내부죠. 그 말은 뭐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자체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팽창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외부의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공식을 썼습니다. 이때
이 값을 수식적으로 증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것을 뭐라 부르죠? 로런츠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T는 T, 외부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T는 내부에서 측정하는 고유 시간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로런츠 인자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만일 로런츠 인자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리해 두실 게 필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바꿔서 C가 V보다 월등히 크다면 로런츠 인자는 거의 뭐에 가깝다? 1에 가깝다. 그런데 V랑 거의 비슷해진다면 로런츠 인자는 1보다 크다. 이래서 외부 사람이 더 시간을 길게 측정한다. 길게 측정한다는 게 시간 팽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맞죠? 내부의 사람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시간이 팽창된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팽창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 팽창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보세요. 이제부터는 시간 지연이 아니라 길이 수축을 보도록 할게요. 길이 수축. 오케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지구에서 A라고 하는 행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쭉 가요. 알았어? 근데 우주선 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측정을 할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이때 지구에 있는 한 관찰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A 행성까지 가는데 시간과 이 거리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에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요 거리를 딱 쟀는데 그 거리를 L0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정지에 있는,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가 L0예요. 알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리, 요 거리를 L이라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색깔로 구별해놨죠? 알았어? 빨간색은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그리고 노란색은 지구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시간까지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 있으니까 고유 시간 측정해야 되겠지. T0. 알았어? 지구에서부터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0를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시간을 측정해야 돼? T를 측정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주선은 지금 현재 V의 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됐어? 그럼 잘 봐. 이때 요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요. 지구. 즉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요 L0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L0는 그지?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겠죠. 맞죠?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 V. 근데 V의 속력으로 이 사람은 얼마만큼 갔다고 생각을 해요? T만큼 갔다고 생각을 하지. 맞지? 그러니까 V에다가 T를 곱하는 걸 거 아니야. 이게 지구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우주선 내에 있는 사람, 이거는 지금 관성좌표계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L을 측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걸로 측정하겠죠. 그러면은 L은 V의 속력으로 움직여. 근데 얼마의 시간 동안 가? T0만큼으로 갈 거야. 맞지? 그런데 우리 앞서 봤었던 시간 지연에서 요 V가 거의 광속에 가깝다면 뭐가 일어나야 돼?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구와 저 우주선 내에 있는 사람이 각각 T0와 T를 측정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력이 거의 광속에 가깝다면은 로런츠 인자가 1보다 커져버리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커? T가 클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럼 다시 이 관계를 볼까요? T0보다 T가 큽니다. 근데 우주선은 똑같은 V의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L0랑 L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L보다 L0가 더 긴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L0는 지금 누가 측정하고 있는 거지? L0는? 응? 지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야.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둘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 거리를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은 A별까지 10광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광년. 빛의 속력으로 10년간 가야 되는 거리. 알았어?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저 거리를 예를 들어 8광년으로 측정한다는 거야. 8광년.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보세요. 시간 지연 내비두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길이 수축을 보는 공식은 역시 로런츠자를 씁니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거리 L은 이건데 이거 누구 거리지? 우주선이야. 우주선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리야. 근데 이 거리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리 L0. 뭔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T0를 뭐라 불렀나요? 고유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T0라고 붙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로런츠인자를 곱해버리면은요, 팽창이 일어나죠. 근데 쟤는 뭐야?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 말은 로런츠인자의 역수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알았어?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누가 관찰하고 있는 거? 이거 누구? 이거 우주선이죠? 요거는 뭐? 지구야. 정지좌표계라고요. 알겠나요? 이때 길이 수축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사람이 측정하는 거리가 일반 거리보다 짧아지는 걸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는데, 야, 결론은 간단해. 시간 지연이든 시간 팽창이든 길이 수축이든 모두 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변하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 사람은 그걸 더 길게 측정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시간이 팽창된다, 길게 측정한다, 그 말이 다른 말이에요. 알았어요? 외부의 사람이 그 상황을 봤더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을 더 길게 측정했어. 안에 있는 사람은 8년으로 측정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10년으로 측정한 거야. 그 말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측정했네? 그러면은 저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늘어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 시간이 팽창되는 것. 시간 팽창.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사람이 측정했을 때 원래 거리가 10광년이야. 그런데 얼마 만에? 8광년만으로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알았어? 둘 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페이지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페이지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봐봐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요,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 중에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렙톤이라고 부르는 경입자죠. 경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쿼크랑 경입자 두 개를 봤을 때 쿼크는 단독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쿼크들은 서로 간에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런데 경입자, 렙톤은 단독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뮤온이나 타우 같은 다른 중성미자도 렙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뮤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에요. 이 뮤온이 빛의 속력의 거의 99%의 속력으로 움직이거든요. 알았어? 정말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뮤온이 여기가 지표면일 때 정말 저 대기권 상공에 뮤온들이 존재합니다. 뮤온들. 근데 이 뮤온들이 정말 먼 거리를 슉 떨어지거든. 근데 이때 얘가 떨어지는 속력이 거의 얼마라고? 0.99c야. 여기까지 알겠니? 0.99c. 그러니까 거의 광속의 99%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 뮤온의 수명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뮤온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뮤온들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쯤에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뮤온들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뮤온들이 발견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죠. 보세요.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뮤온이 지표면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어? 누구의 입장? 지표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뮤온의 수명을 T0라고 할 거예요. 왜? 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잖아. 그 안에서 측정하는 시간은 뭐라고? 고유시간. 맞지? 저게 수명이에요. 알았어? T0가 뮤온의 수명입니다. 자, 그런데 뮤온이 훅 떨어집니다. 0.997로. 알았어? 원래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뮤온의 수명이 2초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대로 2초 만에 떨어지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세요. 알았어?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자,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뮤온을 관찰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팽창한다. 맞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뮤온의 시간, 수명, T는요. T0보다 어떻다? 크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해돼? 그 말인즉슨 원래 뮤온의 수명을 2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2초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2초보다 훨씬 긴 시간으로 측정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은 2초보다 훨씬 든 5초 막 이렇게 측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5초 안에는 충분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 근데 그 5초 동안 진짜로 뮤온의 수명이 5초만큼 늘어나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는 거야? 0, 1, 2, 3, 4, 5 이러고 있을 때 뮤온은 0, 1, 2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수명은 그대로 2초인데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나 버린 거지.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뮤온이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뭐로? 시간 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뮤온의 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온의 입장. 요 뮤온이 떨어질 거야. 떨어져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1000km라고 해봅시다. 알았어? 절대 못 떨어져요.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원래대로라면. 알았어? 자, 그런데 뮤온의 입장에서 봅니다. 뮤온.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내에서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1000km는 누가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게 L0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뮤온이 지 혼자 스스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지. L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잖아. 앞서 속력이 광속에 거의 가까워진다면은 로런츠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얘가 거의 같다면은 로런츠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거 역수값이잖아. 1보다 큰 값으로 역수값을 곱해버리면은 이게 더 작아지지.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리 L은 L0보다 어떻게 돼? 짧아지지. 맞지? 이해돼? 그것도 속력이 광속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버릴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 L0는 1000km야. 근데 뮤온의 입장에서는 요 거리가 기껏해야 1km밖에 안 돼버리는 거. 알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수명 2초만 해도 쑥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물론 2초면 충분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뮤온의 입장에서는 뭐로 설명할 수 있다?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하는 얼굴인데? 좀 이해됐니? 네. 좋아. 그런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잘 이해해 줬다라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리고 있어서 정말 고맙네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봤던 것 두 가지였습니다.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길이 수축.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바로 질량 팽창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페이지 42쪽에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 동등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질량 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알았어? 그랬을 때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질량을 M0라고 할 거예요. 느낌 오죠? 무슨 질량? 그렇죠. 고유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굴러갈 거예요. 근데 이 속력이 점점 광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자체가 변한다라는 거야. 알았어? 질량이 팽창된다. 그래서 공식, 우리 아까 시간 팽창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고유 시간에다가 로런츠 인자 곱했죠. 길이 수축, 고유 길이에다가 로런츠 인자의 역수를 곱했지. 팽창되면 로런츠 인자를 곱하고 수축되면은 역수를 곱하죠. 얘는 뭐야? 팽창됐다며. 그럼 뭘 하면 돼? 로런츠 인자를 곱하면 되지. 왜? 안 물어봐. 알았니?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M은, 알았어? 고유 질량 M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하면 돼요. 질량이 증가해버리는 겁니다. 알았어? 이거야, 이거. 질량이 증가하는 거. 그런데 내가 아까 빠삐용 이야기했지? 우주선.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요. 얘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동일한 힘으로 연료를 분사하더라도 가속이 잘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점점 빨라질수록 그 빠삐용 우주선의 질량 자체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속력 자체가 아니라 거의 광속에 근접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질량 자체가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가속을 시켰을 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질량이 계속 커져버리니까 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 이상으로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알겠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점점 질량이 커지겠죠. 왜? R값이 커질 테니까. 로런츠 인자 값이 커질 테니까. 맞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아까 봤던 그 공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 이거죠? 요거지?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를 보세요. 질량 M을 에너지로 환산하면은 E는 MC 제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에너지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하고 정리하면은 질량 M에다가 광속 C의 제곱을 곱한다.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즉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도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다 이거지. 알겠니? 그러면서 정지 질량 M0가 모두 에너지 E로 전환되는 경우는 M0 C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봐봐. 요 공식에서 광속의 제곱, 광속 자체는 불변이죠. 상수값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보면요. 운동의 에너지는 정지 상태에서 에너지가 얼마야? 0이죠.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에서의 에너지는 M0에다가 C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물체에게 힘을 줘서 일정 거리 이상 밀어줍니다. 내가 일을 해주는 거지? 일이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알았어? 그랬을 때 요거 봐. 이때 운동하죠? 운동할 때 에너지는 얘 질량이 얼마야? M이지? 맞지? 거기에 C제곱 곱하면 돼요. 알았어?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해준 1이 있을 거 아니야. 1. 1은 F 곱하기 S예요. 알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에너지를 10 M0 C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때 내가 해준 1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죠. 내가 해준 1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까지 됐어? 요거까지 된 거지. 이해돼? 그럼 내가 해준 1은 얼마야? 10 M0 C 제곱만큼 일해준 거니? 어? 아니지. 왜? 처음부터 얼마 에너지 가지고 있어? M0 C제곱이 있잖아. 근데 나중에 얼마가 됐지? 10 M0 C제곱이 됐지? 얼마 증가했어? 9. 9야? 그냥 9로 끝나? 더하기잖아요. 왜 이래? 얼마야? 9 M0 C제곱만큼 일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 바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1 그리고 운동 에너지예요. 하지만 이건 뭐야? 전체 에너지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계산하는 에너지라고요. 정지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알았어? 그러면서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도 감소한다는 게 질량 에너지 증가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진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궁금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너네도 안 그런가 보다? 참 마음 편한 녀석들.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특수상대성 이론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 자체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죠? 누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시간 팽창이 누가? 그지? 길이 수축이 누가? 어차피 결론 정해져 있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근데 표현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외부에 측정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 이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팽창됐고 이런단 말이지. 맞지?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 그것부터 헷갈리니까 자꾸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런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건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골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구의 정지에 있는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발 때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지. 맞지? 그런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빠르게 물러나잖아. 그럼 또 그 입장에서 또 길이 수축 질량 팽창이 일어나야 돼.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야.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는 그 우주선이겠지. 맞지? 우리는 왜? 그냥 지구에 있으니까.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인트를 잘 잡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머지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